여기까지가 저희가 공용 부분이 됩니다. 공용. 여기는 국민주택은 아무 이야기가 없으면 1호 또는 1세대당의 면적이 얼마가 되면 여기는 저희가 세대수는 여기는 많이 지을 수가 없으면 여기는 제한을 해놨어요. 세대수가 이번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6절에 나와 있는 저희가 전기 설비에 관련한 부분을 정리해 보도록 합니다. 일단 저희가 전기 설비, 자, 전기 설비도 저희가 이제 보시면 전기 설비도 일단은 먼저 정리할 부분들이 법령, 법령에 관련된 부분과 그리고 저희가 이론 관련해서 일단 전기 설비는 제가 법령과 이론에 관련된 두 가지를 먼저 정리한다 해서 일단은 지문의 6절에 일단은 01번의 야한가로 2번 이제 법령 중에 이제 거듭 먼저 나오는 전기사업법상의 용어에 관한 정의부터 해서 내용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일단 용어 정의는 1, 2, 3번, 1번, 2번, 3번은 이제 전압과 관련해서 저압, 고압, 특고압, 그 다음에 4, 5, 6은 이제 보시면 전기 수용 설비, 수전 설비, 이제 구내 배전 설비입니다 해서 용어에 관한 정의부터 저희가 출발을 하게 되죠. 일단 그래서 먼저 용어 정의해서 용어. 자, 용어 정의를 일단은 보면 그 중에 지금 나와 있는 용어 정의 중에서 첫 번째 전압. 저희가 전압은 저희가 세 가지입니다. 지금 나와 있는 대로 저압, 고압, 특고압인데 그 전압 세 가지 중에서 저희가 이 세 가지 전압 중에서 여러분이 저압만을 정확히 정리하시면 나머지 고압이나 특고압은 저희가 정리할 수 있다. 그래서 일단은 먼저 저압은 저희가 종류를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그래서 저압은 저희가 교류하고 저희가 직류해서 전압은 저희가 교류하고 직류 두 가지 나누는데 자, 그럼 일단 여기 전압은 세 가지 중 먼저 저압은 교류는 저희가 600V 이하를 직류는 저희가 750V 이하를 교류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직류 교류를 이렇게 정리하는데 자, 그럼 일단 이 저압을 정리하면 고압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특고압은 무난하게 정리할 수 있다. 그래서 고압은 지금 나와 있는 저압만을 여러분이 정확히 해서 직류하고 교류를 정리해 놓으신다면 고압은 600초과 7000 이하를 그리고 직류는 750초과 7000 이하를 해서 고압 두 가지를 특고압은 교류 직류 0이다 7000V 추가를 해서 일단 이 전압에 관한 것 중에 여러분이 정리할 건 여기 저압에 관련된 600V와 600, 750을 정리해 놓으면 고압은 각각 650, 750초가 각 7000 이하를 특고압은 0이 7000 초과를 해서 이렇게 전압을 정리할 때 그 지문 1번을 저압, 2번은 고압, 3번은 저희가 특고압입니다라고 해서 용어 정의 한번 정리했고요. 용어 중에는 보시면 첫 번째 전압, 두 번째는 제가 이제 보시면 전기 수용 설비 해서 전기 수용 설비인데 전기 수용 설비는 저희가 두 가지 설비를 더해서 전기 수용 설비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동그라미 4번 전기 수용 설비는 뭐와 뭐를 더했나 그래서 수전 설비와 구내 배전 설비를 말한다. 그래서 전기 수용 설비는 저희가 수전 설비와 플러스 수전 설비와 저희가 구내 배전 설비입니다. 그래서 수전 설비와 구내 배전 설비, 이 수전과 구내 배전 설비 두 개를 더한 걸 뭐라 하더라? 이거를 전기 수용 설비를 합니다. 해서 시험은 일단 이 중에 일단 시험 떠나서 일단은 수전 설비와 구내 배전 설비에서 그러면 수전 설비는 해서 두 번째 구내 배전 설비는 해서 자 그러면 수전과 구내 배전 설비는 어떠한 설비를 말합니까? 라고 일단 이걸 정리하고 이 수전 설비와 구내 배전 설비를 더해서 이 두 가지 설비를 합한 걸 뭐라 하더라? 전기 수용 설비다. 그래서 일단은 지문이 5번 타인의 전기 설비 또는 구내 발전 설비로부터 전기를 공급받아 구내 배전 설비로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전기 설비로서 수전 지점으로부터 배전반
배전반까지의 설비를 무슨 설비? 구내 배전반까지 전기를 나누어주는 반을 배전반이라고 그러는데 배전반까지 설비를 수전설비라 합니다. 그러면 배전반에서 마지막 말단 계속까지를 이거를 이제 구내 배전 설비인데, 자 6번 구내 배전 설비는 하게 되면 수전 설비의 배전반에서부터 전기 사용 기기에 이르는 전선로, 개폐기, 차단기, 분전함, 콘센트, 제어반, 스위치 및 그 밖의 부속 설비를 뭐라 합니까? 이거를 구내 배전 설비다. 그래서 수전 지점에서부터 배전반까지를 수전 설비, 그리고 배전반에서부터 구내 배전 설비, 즉 이 전선의 끝이 되는 그 부분까지를 구내 배전 설비다. 그래서 여기 이제 수전 설비에 관한 용어 의미와 구내 배전 설비가 용어 의미해서 한번 정리해 두고요. 여기 이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수전 구내 배전 설비냐, 저 뒤쪽에 이론상 저 배전에 관한 경로를 설명을 할 때 그때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고, 현재는 용어 수전 설비는 배전반까지, 배전반에서 마지막 전선의 끝이 되는 부분까지를 구내 배전 설비다 해서 일단 여기서 한번 그 의미만 정리하시고, 이 수전과 구내 배전 설비는 배전 경로를 설명하면서 조금 한 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고, 일단 영어 정의는 저희가 두 가지만, 전압과 전기 수용 설비 하나 정리하고, 자 양가로 3번 전기 설비의 설치에 관한 기준입니다. 그래서 지문에 보시면 전기 설비에 저희가 설치 기준이다. 그래서 나와 있는 부분인데, 여기도 이제 보면 세 가지 전기 설비 설치에 관한 기준에서 여기는 주택배부 하위 법령에서 이 세 가지 설치에 관한 기준을 저희가 정리하고 있다. 그래서 일단 동그라미 1번 주택에 설치하는 전기시설의 용량은 각 세대별로 몇 킬로와트를 3킬로와트 이상이다. 그래서 한 세대에 공급되는 최소 전기 공급량은 세대별로 최하 얼마 3킬로와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자 보시면 최소 세대별로 몇 킬로와트 3킬로와트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 3킬로와트 이상이라는 것은 세대 전용 면적이 60제곱미터 미만이라는 거예요. 왜냐? 여기 지금 양가로 가보면 3kW 다음에 양가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60제곱미터 이상, 즉 세대 전용 면적이 6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다면, 그러면 여기 3kW는 얼마예요? 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얼마를, 기본 세대에 기본적으로 얼마를 3kW를 주고요. 이 세대가 60제곱미터를 초과한다면 나와 있는, 초과하는 몇 킬로미터마다 3kW의 60제곱미터 초과하는 몇 제곱미터마다 10제곱미터마다 얼마를 더합니까? 저희가 0.5kW를 더한 값으로 해서 저희가 전기 설비를 공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3kW에서 하나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자, 동그라미 2번. 자, 전력 양계입니다. 그래서 2번. 주택에는 세대별 전기 사용량을 측정하는 전력 양계를 각 세대 전용 부분 밖의 검침이 용이한 곳에 설정. 다만 전기 사용량을 자동으로 검침하는 원격 검침 방식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전력 양계를 각 세대 전용 부분 안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보시면 여기는 전력 양계입니다. 전력 양계는 다른 건 아니죠. 쉽게 말하면 전력 양계란 표현, 이거는 저희가 계량기란 표현을 법상 이거를 전력 양계라고 표현했고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지문에 원격 검침 방식이다 해서 나와 있는 부분인데, 자 그러면 계량기는 원칙은 어디요? 전용 부분 밖에 검침이 용이한 것, 즉 그건 무슨 말이냐면 이 계량기 수치를 검침하려면 전기 기사가 어떻게 돼요? 각 세대 개별을 방문해서 세대 개별 밖에 있는 전력 양계의 수치를 일일이 기재 또는 기입을 하다 보니까 전용 부분 밖에 있어야 됩니다. 전력 양계는 원칙. 그러나 예외적으로 원격 검침 방식인 경우라면 전력 양계를 세대 전용 부분 안입니다. 안에. 그래서 원격 검침은 굳이 직원이 각 세대별로 방문할 것 없이 뭐 관리사무소든 그 공동체 한 켠에서
그 공동 전 세대의 전력 량계를 원격으로 검침할 수 있다 보니 그때는 어떻게 해도 굳이 세대별로 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원격 검침 방식은 이 원격 검침 방식인 경우라면 이 전력 량계를 세대 전용 부분 안에 설치해도 문제없다는 질문이 2번 나와 있고요. 3번. 주택단지 안에 옥에 설치하는 전선은 지하 매설이죠. 그래서 전선은 공동주택단지 일반 건물은 다 뭐예요? 전선은 다 지하로 들어갑니다. 지금은. 그런데 예외적으로 여기는 원칙은 전선은 지하 매설이다. 그래서 세 번째 전선. 전선은 원칙은 이거는 지하 매설입니다. 그래서 전선은 지하 매설하는 거 지하 매설하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첫 번째. 그런데 예외적으로 원칙은 지하 매설을 해야 됩니다만은 그러나 다만 세대당 전용 면적이 일단 원칙은 1번 지하 매설입니다만은 두 번째 바로 결론 내버리고 가보죠. 가공선으로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가공선. 그래서 가공선을 쉽게 말하면 이거는 저희가 전봇대를 세워 원칙은 전선은 다 지하로 들어가서 전선을 때 매설하는 게 맞지만 이 두 번째 같은 경우다. 그래서 가공선이라면 저희가 전봇대를 세워서 전선을 보낼 수 있다. 원칙 예외 규정 이것도 기억하시는데 그러면 가공선으로 전선을 보내려면 전제 조건은 첫 번째 것 부분에 세대당 전용 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전체 세대수 2분의 1 이상 건설한 주택단지에는 단지에는 폭 8m 이상의 도로에 가설하는 뭘로 가공선으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는 가공선으로 하려면 해서 60제곱미터 이하 그리고 전체 세대수 얼마? 이 60제곱 이하의 주택을 전체 세대수 얼마? 2분의 1 이상 건설한 경우라면 그때는 그 단지 이와 같은 해당되는 단지 도로폭이 8m 이상이면 해서 62분의 1, 8 해서 62분의 1, 8이다. 그래서 하나, 둘, 세 가지의 조건에 해당하는 그때는 뭘로? 전선을 가공선으로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해서 이렇게 전선에 관련된 1, 2번에 따른 규정이 더해서 하나, 둘, 세 가지에 따른 전기설비 설치 규정에 관한 주택법의 하위 법령 규정 하나를 꼭 정리해서 봐두실 필요가 있고요. 자, 그 다음 일단 제가 보면 4번에 자가용 전기 설비의 정기 검사다. 그래서 여기 자가용 전기 설비 자가용 전기 설비에 저희가 정기 검사합니다. 그래서 자가용 전기 설비의 정기 검사 주기 관련 여기 이제 보시면 여기 정기 검사는 첫 번째 그 대상에서부터 제가 보면 재검사에 관한 주기까지 몇 가지 내용에 따른 다 여기는 어떤 수치를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자가용 전기 설비의 정기 검사의 첫 번째 대상 그러면 자가용 전기 설비는 무조건 정기 검사를 주기적으로 받습니까? No. 그래서 대상은 이와 같은 기준에 해당되는 수전 설비와 비상용 예비 발전 설비에 해당한다고 할 때는 정기 검사를 주기적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양가로 4번에 동그라미 1번 수전 설비하고 비상용 예비 발전 설비인데 일단은 먼저 자, 수전 설비는 고압 이상이 있어요. 일단 여기 대상은 수전 설비 중에서도 좀 전에 전압은 뭐였어요? 저압, 고압, 특고압이었는데 그 중에 전기를 수전 설비는 고압 이상의 수전 설비입니다. 그 다음 저희가 비상용 예비 발전 설비다. 그래서 비상용 예비 발전 설비라는 것은 한전에 공급되는 전원이 차단이 되었을 때를 대비해서 그 단지 내에 비상용 예비 발전 설비를 설치하고 한전 전원이 차단이 되면 전원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비상용 예비 발전 설비인데 그때 설치되는 발전기가 몇 킬로와트 이상이다? 75킬로와트 이상인. 그래서 수전 설비는 고압 이상의 수전 설비하고 비상용 예비 발전 설비는 얼마? 75킬로와트 이상인. 그래서 이 두 가지 수전 설비와 비상 예비 발전 설비 이와 같은 고압 75kW 이상이라면 주기적으로 뭘 받습니까? 정기 검사를 받습니다. 자, 그러면 그 대상에 해당하는 1번의 주기는 두 번째 줄이죠. 중간에 3년마다 2개월 전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해서 정기 검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주기 이 대상에 해당한다면 3년마다 2개월 전후에서 일단은 여기는 결국 수치입니다. 주기는 3년마다
2개월이에요. 2개월 전후에 3년만 2개월 전후로 해서 정기검사를 받아야 되고요. 자, 받으려면 지문에 동그라미 2번에 신청서를 제출하는데 그때는 안전공고서에 제출하는데 신청서는 며칠이에요? 저희가 검사 받고자 하는 7일 전까지 제출을 합니다. 제출을 했어요. 검사했네요. 그래서 동그라미 3번에 검사 완료일로부터 검사 필증을 신청인에게 교부는 며칠인가요? 5일입니다. 자, 그러면 검사를 완료했을 때 문제가 없으면 5일 이내에 검사 필증을 교부하지, 만약에 그 검사에도 이 자가용 전기 설비에 문제가 있다면 그때는 저희가 몇 개월? 개월은 저희가 보면 3개월입니다. 그래서 3개월 이내에 저희가 재검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가로 4번의 동그라미 1번은 그 대상 기준에서부터 마지막 4번의 두 번째 줄 저희가 적합하지 않다, 즉 불합격된 부분이 있다라면 그로부터 검사 완료일부터 3개월 이내 재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대상 기준과 이제 하나, 수치는 세 가지입니다. 수치는 검사에 관한 주기, 신청서 제출, 검사 필증 교부, 그다음 네 번째 정기검사, 재검사에서 불합격이 된 경우는 대상 그 시설에 대해서 재검사는 몇 개월 이내 재검사를 받습니까? 그래서 3개월 이내 저희가 재검사를 받습니다라고 지문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부분 하나 정리하고요. 그 다음 전기안전관리자 한번 잠깐 정리해보죠. 전기안전관리자. 자, 일단은 전기 안전관리에 관련 거 몇 가지라면 제가 쭉 정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특히 전기 안전 마찬가지 일단 법령에 관한 부분은 시험에 내게 되면 수치를 바꾼다든가 또 수치를 기입형으로 물어보는 질문이 되면 결국 이제 뭐 일단은 법령에 관한 것은 설비에 관한 어떤 법이 있는 거네, 만약에 질문을 냈다면 그러면 결국 법령을 실무적으로 출제를 많이 하기도 합니다만 수치는 결국 수치는 서술하는 기입형에 대해서 여기 일단은 먼저 전기 안전관리에 관련 일단 저희가 선임 또는 해임 등에 관련, 이 해임 등에 관련된 부분이다. 그래서 선임, 해임에 관련된 부분을 가지고 지문을 물었을 때 일수, 선임이나 해임에 관련된 지문을 주고서 일수를 물어봤다면 그때 일수는 며칠이냐면 저희가 일을 물어보았다면 그때 일수는 저희가 30일입니다. 30일. 그리고 선임 해임 관련했던 증명서 교부입니다. 그래서 선임 해임 관련 일수를 물어본다면 30일이지만 저희가 선임 해임 관련한 저희가 증명서 교부입니다. 그래서 증명서 교부를 물어본다면이요. 그래서 증명서 교부를 물어본다면 이때는 저희가 지체 없이입니다. 지체 없이.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선임 해임 관련 일수를 물어본다. 그래서 선임 해임에 관련된 지문을 주는 거예요. 선임 해임 관련 지문을 주면서 일수를 물어본다면 일수는 30일이고 선임 해임 관련 부분 연관해서 어떤 증명서 교부를 물어보면 며칠, 지체 없이라는 지문이 되어서 그걸 하나를 먼저 정리하면서 출발을 한다면 지문은 양가로 5번에 동그라미 1번이 제출합니다. 30일. 그 다음 동그라미 2번도 30일, 동그라미 3번도 30일 해서 일단 1, 2, 3번에 관한 건 다 일수를 물어봤다. 30일이라는 것 확인하고요. 그 다음 지문 4번하고 6번, 4, 6번에 가보면 중간에 저희가 선임 또는 해임 신고 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면 지체 없이 발급하고요. 6번에 가봅니다. 변경 신고 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면 지체 없이 발급한다. 그래서 어떤 증명서 교부 또는 발급이라는 지문을 나오게 되면 그때는 지체 없이가 나오는 거지 며칠의 일수가 나오면 안 된다는 거에서 하나 정리하면서 7번으로 가봅니다.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 범위는 기역에서부터 시효까지 이응까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해서 일단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 범위에서 두 번째는 뭘 볼 거냐면 전기안전관리자의 저희가 직무 범위입니다. 그러면 직무 범위는 다 볼 거 없고요. 그 직무 범위 기역에서부터 이응에 관한 지문, 그래서 기역에서 이응에 관한 지문 중에서 저희는 그 중에서 뭐만 볼 거냐면 이 전기안전관리자에 관련된
감리 업무가 있습니다. 감리 업무. 그래서 정기 안전관리를 선임이 되면 할 수 있는 감리 업무에 대해서 지문 비읍번, 비읍에 가보면 다음 항목 1에 해당하는 공사의 감리다 그래서 일단은 A번에 A와 B에 따른 그 대상 기준별의 그 감리 관련된 총 공사비가 얼마인지 그래서 기준과 금액을 하나 밑줄을 꺼 놓는다면 지문 비읍의 A번 비상용 예비 발전 설비는 1억 원 미만 그리고 B 전기 수용 설비라면 5천만 원 미만이다. 그래서 그 중간에 있는 건 다 배에도 관계없어요. 여러분이 비상용 예비 발전 설비 플러스 1억 원 그리고 B번에 전기 수용 설비 플러스 5천만 원 미만. 그래서 비상용 예비 발전 설비 1억, 전기 수용 설비 관련 5천이다. 그래서 일단 감염으로 방금 봤던 대로 비상용 예비 발전 설비하고 전기 수용 설비입니다라고 했을 때 이때 비상용 예비 발전 설비는 지금 여기 1억 원이죠. 그 다음에 전기 수용 설비는 여기는 저희가 5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요 금액 하나를 해서 감리 업무는 비상용 예비 발전 설비, 전기 수용 설비 해서 두 가지는 직무 범위 여러 가지 중에서 감리 업무 관련 A, B에 따른 두 가지는 꼭 해서 하나를 정리해 놓으시고요. 자, 9번에 가봅니다. 대행 규모. 자, 전기 안전관리에 관련 저희가 보면 대행 규모가 있어요. 자, 이 규모에 해당한다면 전기 안전관리자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는 두 가지입니다. 좌측은 공사 및 대행 사업자, 우측은 개인 대행. 아무래도 그 대행 규모는 지금 좌측은 공사나 대행 사업자, 우측은 개인 대행되다 보니까 대행 규모는 당연히 어떻게 좌측에 있는 공사나 대행 사업자의 규모가 큽니다. 그래서 시험은 9번 중에서 이제 보시면 저희가 공사 및 대행 사업자 중에서 한번 출제를 했었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이제 보시면 공사 및 대행 사업자 조금 한번 주의하셔서 개인 대행도 나올 수 있기는 합니다만은 일단 한번 출제가 됐었던 저희가 하나 대행 사업자에 관한 걸 조금 주의하면 정리하는데 출제는 기억범, 전기 수용 설비와 니은번의 비상용 예비 발전 설비 관련해서 1000과 500을 쓰는 주관식 기입형을 물어봤어요. 그래서 일단은 공사 및 대행 사업 관련 기억, 전기 수용 설비, 니은의 저희가 발전 설비와 그리고 비상 예비 발전 설비 300과 500 그리고 디귿 저희가 태양광 발전 설비 1000kW 미만이다. 그리고 리을 둘 이상이라면 기역, 니은, 디귿의 둘 이상의 전기 설비 용량의 합계가 2500kW 미만인 경우도 전기 안전관리자를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누구에게? 공사나 대행 사업자에게. 개인 대행자는 규모가 상대적으로 좌측에 있는 공사나 대행 사업자보다는 규모가 적죠.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리얼에 따른 규모는 이제 보시면 전기 수용 설비부터 이제 둘 이상의 전기 설비 용량의 합계가 쭉 나와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하나만 잠깐 이제 보면 여기서 뭐 대행 규모 중 여기는 개인 대행자 관련해서 지문에 저희가 지문에 리을번 하나 잠깐 봐두실게요. 리을번 이제 보시면 여기 이제 개인 대행자 관련 기역, 니은, 디귿에 따른 세 가지 용량을 각각의 기준별의 수치를 정해놨는데 마지막에 둘 이상의 전기 설비의 용량의 합계가 여기는 1050kW다, 1500이다 해서 만약에 수치를 쓰세요 하면 일단 여기는 1050입니다. 그래서 1500으로 착각하지 마세요라고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기 대행 규모 중 개인 대행자 관련 리을번은 여기는 1500이 아니라 1050이란 것에서 지문 9번 잠깐 정리 봐두시고요. 그 다음 전기안전관리자에 관한 교육입니다. 교육은 좀 빈도가 높지 않았던 부분인데 한번 출제를 했었던 부분인데 일단은 6번의 동그라미 1번 저기 반복해서 물어볼 수 있는 개연성이 높은 부분들은 동그라미 1번에 관한 부분들인데 1번에 이제 보면 전기안전관리자 교육이다 그래서 일단 1번의 교육과정 대상 및 기간이다 그래서 교육과정은 지금 박스 첫 번째 들어있는 좌측에 전기안전관리 기술교육 1의 경우라면 대상자는
선임 기간이 5년 미만인 사람이 받고요. 기술교육 2는 선임 기간이 5년 이상이다. 그래서 1, 2에 따라서 5년 이상 미만이다. 이제 그렇게 한번 정리해 주시면서 그러면 1, 2의 따른 선임 기간 5년 이상 미만인 사람의 관련된 교육 기간은 몇 년의 주기마다 한 번씩 받나요? 그래서 교육에 관한 지문 중에 보시면 교육에 관한 지문에 보시면 나와 있는 대로 보면 저희가 3년마다 1회 이상입니다 해서 정기안전관리 기술교육 1, 5년 이상, 5년 미만, 2, 5년 이상이다. 그래서 1, 2에 따른 5년 미만, 5년 이상에 대한 교육기간은 몇 년이더라? 교육은 저희가 3년마다 1회 이상 교육을 받습니다. 주기 3년마다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밑에 나와 있는 지금 특별교육이란 것은 안정을 처음 선임이 됐다 하면서 처음 선임이 됐다. 즉 정기 안전관리자로 처음 선임이 됐다. 그때는 교육기간은 선임된 날로부터 몇 개월 이내 교육받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선임된 날로부터 몇 개월? 6개월입니다. 6개월 이내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3년하고 교육 주기 3년인데 그 기술교육 1, 2에 따라 5년 미만 5년 이상이라는 부분 하나 봐두시고 신규 선임은 얼마입니까? 6개월. 그래서 일단은 1, 2, 5년 이상 미만 신규란 지문을 주겠습니다만은 해서 이 정기사업법상 안전관리에 교육에 관한 지문을 줬다면 그래서 첫 번째 연수를 물어보면 3월, 월수를 물어보면 얼마예요? 6월. 그래서 연수와 월수에 따른 3년 그리고 6개월 해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교육에 관한 질문하고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시는 걸로 하고 6번은 건너고 세부 기술 자격 한번 정리해 봅니다. 자, 세부 기술 자격이라는 건 저희가 네 가지를 정리할 겁니다. 네 가지란 것은 이 주어지는 네 가지 기준별의 선임된 정기안전관리자의 기술 자격은 해서 이제 전기기술사, 전기기사, 전기기능장, 전기산업기사에 따른 네 가지 관련한 실무 경력이 얼마의 실무 경력이 필요한지를 이제 보시면 주어지는 대상 기준, 그래서 여기는 주어지는 대상 기준별 이 전기 안전관리 실무 경력은 몇 년 이상의 실무 경력을 요하는지 그래서 이 주어지는 대상 기준별 여기 전기기술사, 기사, 기능장, 산업기사별 실무 경력은 몇 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 필요한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라고 해서 일단은 첫 번째 모든 전기설비 공사의 공사유지 운영에서부터 마지막 네 번째 전압 10만 볼트 미만의 전기설비 용량 1500kW 미만 전기설비 공사 유지 및 운용입니다. 그래서 그 네 가지 대상 기준별의 중간에 나와 있는 안전관리자 자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라는 질문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질문 모든 전기설비 공사 유지 및 운용이라면 여기서 이제 하나 주의하실 것은 여기 기술사의 경우라면 실무 경력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경우에 전기 분야 기술사 자격 소지만 하면 되지 기술사로서 몇 년의 실무 경력을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모든 설비라면 대상 기준을 기술사면 되고요. 기사 또는 기능장이라면 실무 경력 2년 이상인 실무 경력을 갖춰야 되고요. 두 번째 10만 볼트 미만인 전기설비 공사 유지 및 운영이라면 산업기사 자격 소지로서 실무 경력 4년 이상인 사람을 세 번째 10만 볼트 미만입니다. 10만 볼트 미만으로 전기설비 용량 2000kW 미만의 전기설비 공사 유지 및 운영이라면 기사 기능장 1년 이상, 산업기사 2년 이상의 자격을 네 번째 10만 볼트 미만 전기설비 용량 1500kW 미만이라면 전기 산업기사 이상 자격 소지자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모든 전기설비의 공사 유지 및 운영에서부터 전압 10만 볼트 미만으로서 전기설비 용량 1500kW 미만의 경우에 따른 그 네 가지입니다. 방금 확인했습니다. 기술 자격은 요 네 가지 모든 전기설비부터 10만 미만으로 1500kW 미만에 따른 각각
대상 기준별 자격에 관한 실무 경력은 몇 년 이상인다. 그 부분인데 주의할 게 하나 있죠. 이 실무 경력은 이 네 가지 기준별에 모두 다 실무 경력이 몇 년이란 게 아니고요. 그중에 첫 번째 저희가 모든 관련 지문 여기는 저희가 전기 기술사면 됩니다. 전기 기술사면 되지 실무 경력은 필요 없다는 것 첫 번째. 그다음 마지막 맨 밑에 갔을 때 저희가 10만 볼트 미만, 10만 볼트 미만으로서 저희가 1500kW 미만인 경우를 하면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10만 볼트 미만이면서 1500kW 미만인 대상이라 밑에도 전기 산업기사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전기 산업기사 자격 소지문제 여기도 실무 경력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기 안전관리에 관한 부분 일단은 선임해임 관련된 부분에 수치하고 증명서 교부, 직무범위 관련 대행 규모별 교육과 세부 기술에서 총 안전관리에 관련한 부분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 별에 따른 이 총 다섯 가지에 관련된 부분에 따른 지문도 정리를 꼭 여러분이 잘 해놓으셔야 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부분들은. 자, 그 다음 이제 7번 밑에 가면 제가 8번 중대한 사고의 통보 조사다 그래서 나와 있습니다. 부분들. 자, 그 다음 중대한 사고 볼까요? 저희가 중대한 사고입니다. 자, 중대한 사고 하게 되면 저희가 두 가지를 정리하셔야 중대한 사고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냐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자, 여기 밑에 양가로 8번에 동그라미 1번에 가면 박스로 일단 한번 들어가 볼까? 일단은 지문 1번부터 가보죠.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그가 운영하는 전기설비로 인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통보합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럼 밑에 박스에 들어가 보니까 1번 중대사고 중 하나인 감전사고인데 1번은 감전사고, 2번은 전기설비사고입니다. 그래서 중대사고는 저희가 두 가지입니다. 중대사고는 첫 번째 감전사고가 발생을 했어요. 중대사고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통보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중대한 전기사고는 일단은 감전사고와 저희가 전기설비사고입니다. 그래서 감전사고와 전기설비사고 관련 두 가지라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통보하는데 자, 그러면 감전사고는 무조건이냐? No. 그래서 감전사고 중에 이 규모에 해당하는 인명사고 발생했다면 장관에게 통보. 전기설비사고도 모두 그 중에 기준을 쭉 정해놓은 부분들인데 일단 저희는 그 중에 감전사고라면 해서 인원을 봤더니 사망이 2명입니다. 그리고 부상이 3명이다. 그래서 1번에 감전사고 관련 양가로 보니 사망이 2명 이상 또는 부상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중대사고로 관리해요. 분류해서 감전 관련 사망 부상에 이 사망 2명 이상 3명 이상이 사망 부상이 되고 나면 그거는 중대사고로 분류돼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통보합니다 하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전기설비사고는 2번인데 여기 이제 가번부터 쭉 해서 마지막 4번까지 해서 여러 가지가 들어있는데 그러면 저희는 그 중에 맨 마지막에 있는 지문 하나만 보자. 그래서 4번에 가봤더니 1000세대 이상인 아파트의 수전설비, 배전설비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1시간 이상의 정전을 초래했더라. 그래서 여기 이제 전기설비사고는 제가 아파트입니다. 아파트에서 근데 아파트가 세대수가 몇 세대냐고 봤더니 세대수가 여기는 1000세대입니다. 1000세대의 아파트에서 수전설비, 배전설비 사고가 발생했네요. 시간은 몇 시간? 1시간 이상의 정전사고를 초래한 이 경우라면 산업통상자원부의 통과. 물론 기타 나머지 가번부터 해서 여기 바번까지 있습니다만 가에서 반은 빼더라도 최소 그 중에 전기설비 사고 중에 맨 마지막
저희 이 공동체 관리와 관련된 뭐는 하나 봐두자. 아파트 관련 세대수와 그리고 정전에 관한 시간 정도를 해서 하나를 정리. 그래서 두 가지 이와 같은 감전 또는 전기 설비 사고가 발생했다면 장관에게 통보합니다. 통보하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이제 보니까 저희가 속보하고 상보다. 그래서 속보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속보는 전화나 팩스를 통해 저희가 그 통보하는 것을 속보다. 그래서 시간은 저희가 24시간 이내로, 상보는 서류를 통해서 상세하게 저희가 신고하는 걸 상보다. 그래서 여기는 보면 상보는 저희가 15일이다. 그래서 우측에 이제 보면 통보 방법, 통보 기한에서 상보와 속보 24시간 이내, 사고 발생 후 15일 이내에 이르게 정리해 놓았습니다. 부분들. 일단은 8번의 동그라미 1번 하나 정리하고요. 자, 동그라미 우측 박스 밑에 하단에 가면 동그라미 2번에 산업통상자원부장과 전기사고의 원인, 전기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 전기사고의 원인 경위 등에 관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원인 경위를 조사하는 것은 기업의 안전공사와 니은, 장관이 지정하는 기업 또는 니은에 해당되는 자로 하여금 전기사고의 원인 경위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동그라미 3번 이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사고란 해서 기억의 8의 1에 해당하는 중대사고. 근데 중대한 사고는 지금 여기 이걸 말하면 일단 결론 바로 내버리면, 자, 중대한 사고와 그리고 동그라미 3번의 니은 정기한 화재 사고로 추정되는 사고다. 그래서 저희가 정기한 화재 사고다라고 해서 제가 이제 보시면 크게 묶어버리면 저희가 전기 사고의 원인과 경위, 원인 경위를 조사해야 되는 사고는 크게 보면 몇 가지가, 원인 경위를 조사하는 것은 두 가지 사고가 있는데, 첫 번째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면 장관은 공사나 장관이 제정하는 자여금 원인 경위를 조사하는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이와 같은 중대 사고가 발생했다면 전기사고의 원인 경위를 조사하게 되어 있고요. 아직 정리 안 했지만 화재 사고가 발생했다. 그래서 화재 사고는 저희가 두 가지, 인명과 관련한 부분과 재산 피해가, 이 인명 손실 관련, 재산 피해 관련해서 이와 같은 기준에 해당한다면 전기사고의 원인 경위를 조사한다. 그래서 원인 경위를 조사하는 건 첫 번째 중대한 사고라면, 그리고 화재 사고라면 해서 중대 사고나 화재 사고 중에 이와 같은, 여기도 인명과 사망과 부상 그 대상이 이와 같은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원인 경위를 조사하듯이 일단 화재 사고 관련 한번 정리해 보죠. 그러면 화재 사고는 사람이 사망할 수도 있고 부상할 수도 있고 재산 피해를 입을 수 있는데, A번 사망자가 2명 이상이거나 그리고 부상자가 몇 명 이상이면 3명 이상입니다. 그래서 사망 2, 부상 3명 이상인 사고, 이 사고 발생했다면 그때 어떻게 됩니까? 원인 경위를 조사하시오. 그 다음 B번 재산 피해 가액이 3억 원 이상인 사고다. 그래서 재산 피해 가액 얼마? 저희가 3억 원. 그래서 재산 피해 가액 3억 원 이상인 화재 사고가 발생했다면, 그래서 이 인명 손실 관련 재산 피해 관련 이와 같은 기준에 해당한다면 그때 원인 경위를 조사합니다. 그래서 원인 경위는 이 두 가지 중대사고와 화재사고인데, 요 기준도 기억하시지만 이 중대사고는 거기다가 플러스 통보하는, 나와 있는 속보와 상보란 이 용어와 시한 24시간 이내, 사고 발생 후 15일 이내까지 해서 여기 중대사고는 속보, 상보에 관한 용어와 통보 기한까지 꼭 정리해서 내용을 마무리를 해 두시면 되겠네요. 일단 이번 시간까지 일단 법령에 관한 부분은 일단 이 부분까지 정리를 하고 이번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